엄마, 너무 걱정 말고 쉬세요. 우리가 제일 좋은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그 말 믿었어요. 하지만 막상 도착한 그곳은 창문 하나 없이 냄새나는 방. 언제부터인지 매 끼니마다 낯선 약이 식판 위에 올라왔어요. 약을 더 세게 써야 해요. 자연사처럼 보이게. 그때 알았어요. 나는 지금 감금되어 있고 내 자식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그렇게 힘없이 죽음 문턱 앞에 있던 여인은 결심을 하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겨울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아침. 복자 할머니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아들 진수와 큰딸 선미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은 데야. 침대도 폭실하고 식사도 잘 나온다니까. 복자는 대꾸하지 못했어요. 몸이 아파 병원에서 입원했던 것도 아니고 갑작스레 짐을 싸라고 하던 그날부터 어딘가 이상했거든요. 진수는 말없이 짐가방을 앞으로 내밀었고 요양원 입구엔 어두운 조명이 아슬아슬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여기가 그 비싼 요양원이라며? 복자는 망설이며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선미가 요양원 직원과 수군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직장 다니면서 애들까지 키우고 간병까지 진짜 힘들어. 이제 좀 편하게 계시면 안 돼? 복자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족이란 말, 효도란 말. 그게 결국 이거였던 걸까요? 요양원 안으로 들어서자 어두운 복도와 무채색 벽지, 쇠창살처럼 보이는 창문들이 복자의 눈에 들어왔어요. 간호사는 복자를 안내하며 말했죠. 정복자 어르신은 3층 304호입니다. 가족분들은 내려가 주시고요. 나를 여기에 혼자 두고 가는 거야? 복자는 차마 입 밖에 내진 못했어요. 진수는 멀리서 눈을 피했고 선미는 빠르게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죠. 문이 찰칵하고 닫히는 순간 복자의 눈에 들어온 건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 무거운 공기, 그리고 허술한 나무 바닥. 그날 밤 복자는 자다 깼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이 나른했죠. 식사 때 받은 약 때문이었을까요? 간호사에게 이유를 물으니 돌아온 말은 이랬어요. 어르신, 나이가 드시면 다 그런 거예요. 불면증의 기억력도 떨어지고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복자는 알았어요. 무언가가 자신 안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며칠 후 복자는 간호사 둘이 복도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정복자 어르신, 오늘 약은 조금 줄이래. 반응 보면서 천천히 진행하래. 자식들 쪽에서 연락 왔대. 이러다 진짜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자의 손에서 들고 있던 종이컵이 또각하고 떨어졌어요. 자식들이 이 요양원과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그날 밤 복자는 침대 옆 서랍에서 숟가락 하나를 꺼내 천천히 바닥을 두드려 봤어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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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텅 울리는 소리가 마치 이 방 바닥이 단단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죠. 이걸로 나갈 수 있을까? 그녀의 손은 노쇠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어요. 살아야 했어요. 누가 뭐래도 이렇게는 죽을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복자의 하루는 늘 똑같았어요. 무표정한 간호사, 규칙적인 시간에 나오는 밍밍한 식사, 그리고 식판 위에 항상 놓여있는 작은 알약 2알. 그 알약을 입에 넣는 순간부터 몸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정신은 또렷한데 몸이 따라주질 않았죠. 눈꺼풀이 자꾸 처지고 숨도 약간씩 가빠졌어요. 이게 병이 아니고 약 때문이면. 그 생각이 들자 복자는 식판 아래로 슬며시 약을 밀어 넣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약을 먹는 척하며 몰래 화분 흙 속에 묻었죠. 몸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고 머리는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복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새벽 3시 요양원 복도에는 발소리 하나 없었고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복자는 걸음걸이를 조심스레 낮추며 자신이 항상 밥을 먹던 공동식당 쪽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관리실 옆 작은 창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어머니는 예상보다 회복력이 강하네요. 약은 조금 더 세게 써야겠어요. 근데 진수 씨 쪽에서 서류 보내온 거 보셨죠? 자연사로 위장 가능한 수준으로 하라고. 우리도 리스크는 감수하고 있어요. 그래도 돈이 크잖아요. 계약서 조만간 정리되겠죠. 복자의 다리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들은 지금 자신을 천천히 죽이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믿었던 아들, 그 진수가 직접 요양원과 계약을 맺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 복자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오히려 가슴 한켠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노와 전율이 피어올랐죠. 그날 이후 복자는 결심했어요. 다시 숟가락을 손에 쥐고 더 강하게 바닥을 긁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피멍이 들어도 손가락 관절이 붓고 아파도 그녀는 밤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못 나가면 죽는 거야. 나를 없애려는 이 자식들한테 내가 그냥 죽어줄 순 없지. 문득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1987년 구로공단 3반 재봉실. 복자는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면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죠. 5살, 3살, 2살. 집에선 새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도 없이 일하던 그날 갑자기 기계가 고장났고 팀장에게 불려간 일이 있었어요. 정복자 씨 또 실수야. 일감 끊기면 당신 같은 사람부터 잘리는 거 몰라? 그날 복자는 울면서 걸어 나왔어요. 하지만 집에 가선 된장찌개 하나에 밥새 공기를 퍼주는 엄마가 되어야 했죠. 그 기억이 지금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어요.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던 날들. 그 자식들이 이제 자신을 천천히 죽이려 한다는 것. 며칠 뒤 진수가 요양원을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밝고 말투는 상냥했어요. 엄마, 여기 괜찮지? 사람들도 친절하고 밥도 잘 나오지? 우린 엄마가 편하면 좋겠어. 복자는 그를 빤히 바라봤어요. 진수는 눈을 피했어요. 복자의 시선 속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무표정이 있었죠. 진수야, 너가 해준 된장국 아직도 기억나. 초등학교 때 엄마가 감기로 누웠을 때 말이야.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그땐 참 따뜻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차갑지? 너의 목소리가. 진수는 그 순간 고개를 돌렸어요. 복자의 말 한마디에 작은 균열이 생겼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짧은 양심의 통증이었을까요? 진수가 돌아간 그날 밤 복자는 책상 서랍 속에 있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그 수첩 한 구석에 적힌 이름. 한용길 마이너스 경찰청장 퇴직. 복자는 펜으로 그 이름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중얼였죠. 넌 나한테 빚이 있지, 기라. 이제 그 빚 좀 받아볼까? 요양원 방 안은 여전히 쓸쓸했어요.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창문, 눅눅한 이불, 밤새 들려오는 다른 노인들의 기침 소리. 복자는 그 속에서 천천히 기억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1974년 겨울, 서울 구로동. 재봉틀 기계 소리가 쉴 틈 없이 울려 퍼지던 공장 안. 복자는 쪽잠도 못 자고 일했죠. 두꺼운 손바지에 면장갑 하나로 버티던 시절이었어요. 그날따라 기계 소리가 이상했어요. 턱턱턱하고 바늘이 원단을 제대로 뚫지 못했죠. 복자는 기계를 멈추고 수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호통뿐이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일감 밀리면 다 너 탓이야. 한 번만 더 기계 멈추면 당장 잘려. 그 말을 듣고도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갔을 땐 손등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있었지만 아이들 얼굴만 보면 다 잊혀졌죠. 진수는 당시 5살,
복자는 종이 박스에 남은 자투리 천으로 아이에게 작은 배낭을 만들어줬어요. 진수는 그걸 들고 유치원에 다녔죠. 비록 가방끈은 삐뚤었고 색도 바랬지만 그 아이는 늘 엄마가 최고라고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뭐든 만들 수 있어. 이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방이야. 그 말이 복자의 삶 전체였죠. 엄마니까 참는다. 엄마니까 버틴다. 그렇게 살았던 세월이 40년이 넘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진수가 요양원 병원장에게 돈을 건네며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복자의 심장은 마치 오래된 가마솥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자신을 자연사처럼 보이게 처리해달라는 문구가 적힌 서류라니. 복자는 자신이 숟가락으로 긁은 바닥 한가운데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나무결 사이사이로 파인 흠집들. 그게 마치 자신의 심장을 상징하는 것 같았죠. 엄마는 너희한테 짐이 아니었어. 희생이었지. 사랑이었고 인생이었어. 며칠 후 큰딸 선미가 찾아왔어요. 복자는 묻지도 않았는데 선미는 연신말을 쏟아냈어요. 엄마, 요즘 좀 나아지셨어? 여기 간호사들이 엄마 보고 참 순하다고 그러던데. 엄마 진짜 효자복 터진 거 아시죠? 복자는 선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묻지도 않은 말을 꺼냈어요. 선미야, 너 어릴 때 엄마가 밤새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물 끓여줬던 거 기억나? 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거 옛날 얘기잖아. 그게 그리워서 그래. 그땐 너도 엄마를 위해 물을 끓였는데 이젠 엄마를 말려 죽이려고 하잖아. 선미는 표정이 굳었고 눈을 깔았어요. 하지만 금세 웃으며 말을 돌렸죠.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요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봐. 걱정 마요. 우리 엄마는 절대 혼자 안 둬요. 그 말이 차라리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눈빛에 진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복자는 다시 수첩을 꺼냈어요. 한용길, 그 이름을 쓸어보다가 수첩 안쪽에서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어요. 낡은 흑백 사진, 1982년 삼천공원 벤치 위에서 한용길과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웃던 사진이었어요. 그때 그 남자는 경찰청 형사계장이었고 복자는 포장마차 주인이었어요. 남편에게 맞고 쫓겨난 복자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준 사람이기도 했죠. 복자 씨, 세상에 당신 편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도는 듯 했어요. 복자는 사진을 꼭 쥐며 중얼였어요. 기라, 그 약속 이제 좀 지켜줄래? 그날 밤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기계음도, 기침 소리도, 간호사의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복자는 머리맡에 숨겨둔 숟가락을 손에 쥐었어요. 그 손은 이미 물집이 터져 굳은 살로 덮여 있었고 손톱 사이엔 바닥에 가루가 시커멓게 끼어 있었죠. 오늘 반드시 나가야 해. 이대로 있다간 진짜 죽어. 그녀는 기어가듯 방바닥을 더듬었고 자신이 파던 나무 바닥 틈을 다시 들춰냈어요. 작은 쪽문이 있는 듯한 구조물 아래 허술한 목재가 사가 있었어요. 이미 그녀의 손은 방향을 알고 있었고 그 손끝이 덜컥 무언가를 밀자 작게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 조각 하나가 꺼져 내려갔어요. 그 아래는 작은 보일러 배관 통로. 복자는 허리를 낮추고 그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어요. 온몸에 흙과 먼지가 달라붙고 기어가는 팔꿈치는 찢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 발자국만 더 나가서 말해야 해.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팔렸는지. 요양원 뒤편엔 작은 울타리와 낡은 철문이 있었어요. 정신없는 야간 간호사 둘은 흡연구역에서 휴식을 취하느라 복자의 탈출을 눈치채지 못했죠. 바로 그때 복자의 고개가 철문 아래로 스멀스멀 빠져나왔어요. 피칠갑이 된 얼굴, 먼지투성이 머리,
허리춤에 남은 건 작은 수첩 하나뿐이었죠. 나 살아서 나왔다. 이놈들아. 복자는 요양원에서 한참 떨어진 버스 정류장까지 맨발로 걸었어요. 혹한 속 새벽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그건 고통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배신한 자식들, 자신을 이용한 병원, 그리고 침묵으로 도운 세상에 대한 분노가 그녀의 발걸음을 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 서울 용산구의 낡은 단독주택. 현관 앞에는 녹슨 벨과 함께 누렇게 바랜 문패가 걸려 있었어요. 한용길 전 경찰청장.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벨을 눌렀어요. 한참의 정적. 그리고 문이 철컥하고 열렸죠. 복자야. 순간 복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그 한마디에 한없이 무너지려 했던 마음이 와르르 쏟아졌죠. 기라, 내가 미쳤다고 해도 좋아. 근데 나 죽을 뻔했어. 그것도 우리 애들한테. 한용길은 그녀를 부축하며 안으로 들였고 뜨거운 보리차를 내왔어요. 거실 한가운데에선 오래된 경찰 기념패와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이 여전히 놓여 있었죠.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진수, 선미, 은희, 내 새끼들이 내 재산 노리고 날 요양원에 가둬서 죽이려 했어. 병원장하고 짜고 약을 먹였어. 내가 안 먹고 버티니까 자연사로 위장하자고 했대. 한용길은 그 말을 듣고 차가운 눈빛으로 멀리 허공을 바라봤어요. 이 세상에서 너 편이나 하나라면 그 하나가 법보다 셀 수도 있단 걸 이 자식들이 모르는구만. 그날 밤 한용길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전화는 경찰청 직통번호였고 한때 그와 함께 형사반을 지휘했던 후배가 지금은 경찰청장으로 앉아 있었죠. 박 청장, 정복자 여사 사건이야. 요양원 폐쇄 명령. 내일 아침 바로 들어가게 해줘. 단 어머니가 탈출했다는 건 비공개로 해야 하고. 형님, 그게 지금 가능은 한데. 가능하게 만들어. 그 어머니가 탈출 못했으면 그 요양원 안에서 죽었어. 그날 밤 복자는 오랜만에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웠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고요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불길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줄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요양원에는 긴장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간호사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돌았고 병원장은 연락을 받고 얼굴이 사색이 됐죠. 정복자가 방에서 사라졌다는 보고가 올라간 직후 경찰청으로부터 비공개 경고가 도착한 겁니다. 경찰이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병실 CCTV 일단 돌려보시죠. 정복자 어르신 새벽에 빠져나간 게 확실해요. 병원장은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대신 선미에게 급히 연락을 돌렸죠. 한편 정복자는 한용길의 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한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수첩에 정리해 두었던 기억들, 증거들, 들은 이야기들을 조용히 써내려갔어요. 진수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고 약 성분은 바꿔가며 넣었어요. 간호사들끼리 수군대는 것도 들었고 병원장 입에서 직접 조절하자는 말도 들었어요. 확실한 증거 하나만 더 있으면 요양원도 자식들도 다 끝장이야. 그 순간 복자는 뭔가를 떠올린 듯 고개를 들었어요. 약 남겨뒀어요. 화분 밑에 몰래 묻어놨어요. 지판에도 남긴 적 있어요. 그거 검사하면 나올 거예요. 한용길은 고개를 끄덕였고 즉시 후배 형사에게 연락을 넣었어요. 지금 당장 요양원 3층 304호 그 방 안 화분과 쓰레기통, 식판까지 전부 수거해. 수색 영장 필요 없다고 전해. 내부 고발로 처리해. 그 시각 진수는 한 카페에서 선미, 은희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세 사람의 얼굴은 편안했고 대화는 여유로웠죠. 그래도 엄마 그 정도면 오래 버틴 거야. 이제 곧 정리되지 않겠어? 그 분양 아파트 팔기만 하면 우리 셋 다 편하게 살 수 있어. 애들 대학도 보내고 우리도 좀 살아보자. 그냥 조용히 가주시면 되는데
약효가 너무 느려서 병원장이 약을 조정 중이라잖아. 다음 달이면 끝날 거야. 그 순간 진수의 휴대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표시는 병원장. 진수 씨,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탈출하셨어요. 뭐라고요? 정확히는 새벽 3시 12분. 바닥을 뚫고 빠져나간 것 같아요. 경찰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이게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지금은 조용히 있어달래요. 경찰? 그게 무슨, 경찰은 왜? 그 말에 선미와 은희의 표정도 일그러졌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엔 공포가 서려 있었죠. 혹시 CCTV에 엄마 탈출 장면 찍힌 거 아냐? 그리고 경찰이 그걸? 잠깐만! 만약 경찰이 진짜 움직였다면 우리 쪽 자료도 문제 될 수 있는 거 아냐? 우린 엄마 죽이려 한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드리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그 말은 세 사람의 귀에도 거짓처럼 들렸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제일 먼저 도망쳐야겠다는 본능만이 서로를 지배하고 있었죠. 한용길은 정복자와 함께 태블릿을 켰어요. 거기엔 요양원 내부의 CCTV 영상 일부가 복제되어 있었죠. 우리가 확보한 장면이야. 진수가 병원장에게 서류를 건네는 장면, 그리고 약봉투가 교체되는 장면도 있어. 정말로 이 아이들이 날 그렇게... 복자는 화면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고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 앞에서의 다짐 같은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진수는 자택 앞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봉투 겉면엔 아무 이름도 없었지만 그 안엔 단 3줄이 적혀 있었죠.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겠지. 이제부터 너희가 증명해봐. 정말 사람이었는지 괴물이었는지. 진수는 손에서 편지를 떨어뜨렸고 그의 눈이 점점 충혈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야? 정복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향한 미련도 슬픔도 내려놨죠. 오직 한 가지,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엄마였는지, 어떤 인간이었는지 보여주는 것. 내가 만든 밥을 먹고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컸던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날 죽이려 했다면 그건 내 책임이기도 해. 그럼 내가 끝까지 마무리해야지. 한용길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그의 연락 한 통에 검찰 출신 변호사, 현직 기자, 그리고 경찰 내부 제보자가 한 집에 모였죠. 모두 한용길이 과거에 도움을 줬던 이들이었어요. 정복자 여사의 진술, 증거, 영상 다 확보됐습니다. 이 일 우리가 은폐하거나 덮을 생각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 어머니께서 그 자식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네요. 기자와 변호사는 놀랐지만 한용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복자를 향해 물었어요. 복자야, 정말로 직접 하겠다는 거야? 이 일 법정에서 끝나는 거 아니야. 나는 내 눈으로 봐야 해. 애들이 내 앞에서 무너지는 걸. 며칠 뒤 서울의 한 고급 카페. 자식 셋이 다시 만났어요. 표정은 굳었고 대화는 조심스러웠어요. 병원장 연락 끊겼어. 경찰도 움직이는 것 같고 우리 쪽 회계장부 누군가 손댄 흔적 있어. 엄마가 살아있다는 게 진짜라면 이건 그냥 유산 문제가 아니라 살인 미수 공모야. 그 순간 카페 입구에서 한 여인이 들어섰어요.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누구보다 꼿꼿한 자세. 두 눈엔 살아있는 불꽃이 있었죠. 정복자, 그녀가 직접 카페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계속 떠들어봐. 누가 죽이려 했고 누가 위탁만 했는지. 엄마?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엄마, 무슨 짓 하신 거예요? 왜 경찰에 안 가시고 여길? 정복자는 조용히 그들 앞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와 편지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놨어요. 여기에 너희들 이름으로 된 병원 계약서 사본, 병원장한테 보낸 이메일, 통화 녹취록, 그리고 내가 화분에 묻었던 약. 그 말에 세 자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복자는 차분히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을 이었죠.
내가 너희 낳고 키운 날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단 사실이 처음엔 나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너희가 날 짐으로 보고 날 죽음으로 정리하려 했을 뿐이지. 카페 구석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기자였고 녹음기를 들고 있었죠. 또 다른 남자는 변호사였고 자식들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정복자 여사님은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증거는 모두 확보됐고 이 자리에선 녹취도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진술은 형사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 아마 가족에 의한 요양원 감금과 살해 시도라는 이름으로 뉴스에 나가게 될 겁니다. 입장 발표는 오늘 밤 9시까지 주시죠.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선미는 눈을 가리고 떨고 있었고 진수는 분노를 삼키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복자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어요. 그들의 눈을 끝까지 바라보다 마지막 말을 남겼죠.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사람으로 살든 쓰레기로 사라지든 이제 너희가 선택해. 엄마는 더 이상 책임 안 져. 정복자는 카페를 나와 돌아보지 않았어요. 뒷모습에선 단호함과 끝없는 슬픔이 동시에 묻어 있었죠. 그녀의 발걸음은 떨리지 않았지만 가슴 속엔 한 덩이 불이 활활 타고 있었어요. 사건 보도는 전국을 뒤흔들었어요. 뉴스 헤드라인에는 세 자녀, 노모를 요양원에 감금하고 약물 투여 시도, 전직 경찰청장 개입으로 사건 밝혀져 SNS에서도 그 어머니가 숟가락으로 바닥을 파고 탈출했대요. 진짜 살아있는 영화야.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요양원 가는 게 무서워졌어.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막내 아들 진수였어요. 회사에서는 윤리 문제를 이유로 해고 통보가 내려졌고 은행 대출도 전액 회수 조치. 나는 그냥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고 한 거라고. 왜 나만 죄인처럼 몰아가?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진수가 병원장과 계약서를 주고받는 장면은 전 국민이 본 상태였으니까요. 은희는 유학파 출신 금융 컨설턴트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노모 살해 시도 혐의라는 오명이 뒤따르며 모든 고객이 해지 요청서를 보내왔어요. 언론에서는 그녀를 냉혹한 전략가라고 불렀고 회사 동료들조차 그녀를 멀리했죠. 엄마, 그냥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게 왜 이렇게까지. 은희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계산엔 엄마의 생명은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위선적이었던 큰딸 선미. 겉으로는 가장 효녀였던 그녀는 매일 전화드렸고 직접 간병도 했다고 주장했지만 복자의 방에서 발견된 몰래 녹음기에는 선미가 간호사에게 한 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오늘 약 좀 세게 주세요. 어머님, 너무 말씀이 많아졌어요. 우린 조용히 정리하고 싶다고요. 그 음성 파일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선미의 얼굴이 찍힌 사진은 기사 메인에 노출됐어요. 효녀 코스프레로 국민을 속인 딸, 실제론 모친 살해 기도. 그녀는 거리에서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시선을 피해 다녀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세 자식은 동시에 경찰서 출석 요청서를 받았어요. 형법 제250조 살인미수 혐의, 형법 제288조 감금 혐의, 의료법 위반 및 공갈 혐의 등 정복자와 한용길, 그리고 병원 내부 제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형사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엄마가 경찰에 진짜 고소하신 거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엄만 그렇게까지 할 사람 아니야. 우린 그분한테 뭘 했는데 그분이 지금 살아있는 게 기억인데. 한용길과 함께 경찰서에 진술을 마치고 나오던 날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정복자 여사님, 이 일로 자녀분들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끝까지 처벌을 원하십니까?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세상에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사람은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죠. 경찰서 앞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복자를 향해 손을 흔들었죠. 복자 어머니, 힘내세요.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날 밤 정복자는 한용길과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나눴어요. 예전처럼 아무 말 없이 숟가락만 오가던 식사였지만 복자의 마음엔 오랜만에 따뜻함이 퍼졌죠. 기라, 이 국밥은 왜 이렇게 짜지? 네가 살아있어서 그렇지. 살아있는 게 제일 진한 맛이야. 형사재판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 서울중앙지검에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정복자 사건은 이미 전국적인 관심사였고 수많은 이들이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있었죠. 자식들을 고소한 어머니 끝까지 밀고 나갈까? 정복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은색 정장 자락을 곱게 다듬고 있었어요. 손등은 아직도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고 팔꿈치엔 탈출 당시의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었죠. 여사님, 법적으로는 충분합니다. 녹취, 영상, 약물 검사 결과, 계약서 사본까지 세 분 모두 실형 가능성 있습니다. 그 애들이 교도소에 가는 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까요? 복자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불 꺼진 회색 건물들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유리창에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진수가 4살이었을 때 감기에 심하게 걸린 적이 있었어요. 열이 펄펄 끓는데 약 살 돈이 없어 복자는 근처 약국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약사에게 사정을 말하고 약을 얻어냈죠. 그때 진수는 엄마 냄새가 제일 좋아라고 말하며 복자의 품에 안겼어요. 엄마 품은 약보다 따뜻해. 그 말이 아직도 귀에서 맴도는 듯 했어요. 며칠 후 재판이 열렸고 법정에는 전국 언론과 일반 방청객들까지 꽉 들어찼어요. 피고석엔 선미, 은희, 진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세 사람 모두 마른 얼굴에 어깨를 축 늘어뜨린 모습이었고 복자는 증인석에 앉아 천천히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봤어요. 피고인 3명은 피고인의 모친인 정복자 씨를 의도적으로 장기 요양시설에 감금하고 의료인과 공모의 생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을 청취합니다. 예, 전 이 아이들을 40년 넘게 키웠고 밥 한 끼 굶기는 게 제일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 날 죽이려고 했어요. 법정 안엔 정적이 흘렀어요. 정복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죠. 저는 이 아이들을 처벌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엔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묻고 싶었어요. 엄마 하나 버린다고 세상이 쉬워진다고 믿은 그 착각을 누가 만든 건지. 복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아이들이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책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진짜 부모 노릇이니까요. 그날 재판부는 진수에게 징역 4년, 선미 3년 6개월, 은희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판결은 무거웠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복자의 마음에서 내려앉은 미련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길, 기자들이 또다시 복자를 둘러쌌어요. 여사님, 자녀들이 형을 선고받았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그 아이들이 감옥 가는 것보다 그 아이들 마음 안에 있는 감옥에서 스스로 나오길 바랄 뿐이에요. 끝난 거야, 이제. 아니, 이제야 시작인 거지. 나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하잖아. 재판이 끝나고 나서 한 달이 흘렀어요. 정복자는 더 이상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고 인터뷰 요청도 받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조용해졌고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정복자. 그래, 그게 내 이름이지.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책임도 아닌 그냥 나. 그녀는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했어요.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찼지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수록 몸도 마음도 가볍게 풀렸어요.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시장 입구 떡집 아주머니, 꽃집 사장님, 그리고 초등학교 앞 문방구 할아버지까지. 복자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햇살 좋을 땐 그 웃음이 더 밝아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바람도 참 좋네요. 정복자는 자신이 숨쉬며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다시 얻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한용길이 조용히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오래된 공책 한 권이 들려 있었죠. 너가 내게 국밥 사줬던 그 시절에 내가 너한테 빌린 돈 기억나니? 그게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길아, 그거 1985년 일이야. 근데 난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너는 누가 빚진 걸 갚지 않아도 그저 웃어넘겼던 사람이었지. 정복자는 공책을 조용히 받아들었어요. 거기엔 복자 씨에게 진 마음의 빚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죠. 돈 대신 페이지마다 짧은 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그날 울고 있던 너를 본 내가 더 많이 울었다. 넌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고 가장 여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살아줘서 고마워. 길아, 이런 편지는 살아서 받아야 하는 거였구나. 그날 밤 정복자는 오랜만에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기계 앞에서 땀을 흘리던 25살의 자신, 삼남매 손잡고 뒷산에 올랐던 사진, 그리고 남편 없이 혼자 김장을 담그던 사진까지. 복자야, 고생 많았다. 이제 너 좀 웃어도 돼. 다음 날 정복자는 동네 회관을 찾아갔어요. 그곳엔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고, 누군가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바둑을 두고 있었죠. 복자는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 봉사하고 싶어요.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어요. 어르신들 사이에 조용한 박수가 번졌고 누군가 환영합니다 하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이후 복자는 주 2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미싱 수업을 열었어요. 70년대 재봉틀을 가져다 놓고 아이들 옷 만들기부터 앞치마까지 함께 만들었죠. 그녀는 이제 누구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미싱 소리에 맞춰 복자의 가슴에도 다시 심장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봄 기운이 퍼지던 어느 날 아침, 정복자는 평소처럼 경로당 마당에서 앞치마를 만들고 있었어요. 조용한 미싱 소리, 햇빛, 그리고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그녀의 하루를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마당 입구에 서 있는 낯익은 실루엣이 복자의 눈에 들어왔죠. 말없이 멈춰선 남자. 진수 막내 아들이었어요. 진수야? 진수는 예전과는 달랐어요. 멋부리던 머리는 허술하게 짧아져 있었고 얼굴은 몰라보게 야위었으며 그의 손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오늘 그냥 얼굴만 보고 가려 했어요.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건 꼭 드리고 싶어서요.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봉투를 내려놓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복자는 그를 막지 않았어요. 대신 말없이 미싱을 멈췄죠. 진수가 돌아간 뒤 복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그 안엔 20대 시절의 복자와 진수가 함께 찍힌 사진 한 장과 반듯한 글씨체의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난 이제야 엄마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엄마가 한 번 죽었다고 생각해봐라. 감옥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그 문장을 떠올렸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엄마가 날 보러 오지 않는다는 게 제일 아팠어요. 미안해요. 너무 늦었죠. 엄마가 살려준 날, 이제야 진짜 태어난 것 같아요. 편지를 읽는 동안 복자의 눈가엔 말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입술을 꾹 깨물고
사진 속 진수의 어린 얼굴을 쓰다듬었죠. 며칠 뒤 복자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요. 한용길의 지인 중 한 명, 오래전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복자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복자 여사님, 그때 사실을 알려야 할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그분이 여사님한테 너무 큰 빚을 진 분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복자 앞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어요. 회색 정장을 차려입고 주름진 손을 모으고 서 있는 중년의 여성. 그녀는 은희였어요. 엄마, 제가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그 병원 계약서, 처음엔 나 혼자 쓴 거였어요. 뭐라고? 처음부터 내가 움직였고, 진수랑 선민은 나중에 설득했어요. 가장 냉정했던 사람은 나였어요. 복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인 듯 숨소리 하나 변하지 않았죠. 왜 이제 말하니? 그땐 엄마가 죽을 줄 몰랐어요. 그냥 내 인생이 너무 무서워서 엄마가 편해지면 나도 편해질 줄 알았어요. 복자는 의자에 앉아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마디를 꺼냈죠. 그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 근데 그 실수를 끝까지 껴안고 살지 않으면 그건 죄야. 은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의 어깨는 떨렸고 복자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죠. 그날 이후 복자는 매일 작은 노트를 펼쳐 오늘 하루 느낀 감정을 적기 시작했어요. 살아서 다행이었다. 오늘은 바람 냄새가 좋았다. 다시는 그날처럼 아프지 않길. 세상이 복자를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뉴스는 사라졌고 카메라들도 멀어졌지만 동네에선 여전히 그녀를 복자 어르신이라 부르며 따뜻하게 맞이했죠. 그녀는 고요하고 조용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제 정리할 시간이 왔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복자는 한용길과 함께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작은 서류 가방 안엔 자신이 남긴 재산 목록과 유언장 초안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정리합시다. 내가 가진 건 크지 않지만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내 삶이었고 내 선택이에요. 복자가 꺼낸 재산은 생각보다 적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 번 돈을 알뜰히 모은 적금 통장, 시세가 오른 오래된 단독주택, 그리고 시장통 상가 지분 일부까지. 하지만 그녀는 자식 셋의 이름을 유산 분배 항목에서 모두 삭제했어요. 자녀분들 명의는 전부 제외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아이들에게는 이미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줬어요. 이젠 나에게 남은 것을 나를 살려준 사람들과 나눌 거예요. 복자는 유산의 절반을 한용길의 이름으로 설립될 노인 법률 지원 기금에 기부했고 나머지 절반은 요양원 피해자 단체 경로당 수리 기금 그리고 동네 아이들 장학회로 분배했어요. 그 어디에도 자식들의 이름은 없었어요. 며칠 후 복자는 자식 셋을 한자리에 불렀어요.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한 강변 산책길이었어요. 세 자식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복자는 작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바라만 봤어요. 내가 너희를 여기에 부른 건 미안하단 말 듣고 싶어서도 아니고 용서해달라는 말 듣고 싶어서도 아니야.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었어. 너희 눈엔 난 늘 약하고 의지할 데 없고 그래서 너희 인생에 방해되는 존재였겠지.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근데 난 말이야. 너희가 모르는 시간에 참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왔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 인생도 지킬 거야. 그게 엄마로서가 아니라 정복자로서의 선택이야. 복자는 천천히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유언장이 요약된 복사본과 함께 세 자식에게 각각 손편지 한 장씩이 담겨 있었죠. 세 사람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고 복자는 고개를 돌려 강변의 물결을 바라봤어요. 돈이든 사랑이든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는 거야. 그게 내 마지막 가르침이야.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울지도 항변하지도 않았고 그저 그 자리에 선 채 복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그녀는 그날 이후
더 이상 그들에게 전화를 걸지도 소식을 묻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언젠가 스스로 돌아올 자식이 있다면 그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죠. 그날 밤 복자는 유언장을 서랍 안에 넣고 작게 중얼였어요. 유언장을 정리한 뒤 정복자는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기로 했어요. 이제야 내 시간이 생겼구나.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하며 하루하루를 새롭게 채워갔어요. 아침 7시 동네 공원에선 복자가 앞장서 스트레칭을 이끌었고 운동 후엔 회관 마당에서 어르신들과 차 한 잔을 나눴죠. 누군가는 그녀를 회장님, 누군가는 복자쌤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름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이제야 진짜 내 삶의 자리가 생긴 것 같았죠. 복자 씨, 지난번에 가르쳐준 앞치마, 우리 며느리가 예쁘다고 하도 자랑을 하더라고. 그 며느리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또 한 벌 만들어 드릴게요. 그 집 며느리는 복 받은 거예요? 이런 시아버지 만나서. 복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어도 괜찮았어요. 자신이 가진 손기술로 사람들과 나누고 웃고 움직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그날 오후 동네에서 운영하는 작은 방송국에서 복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복자 어르신, 혹시 노년의 삶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강사로 한번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 대상 강연이고 요양원 탈출 이야기와 지금의 삶에 대해 진심을 들려주시면 돼요. 강사요? 내가요? 아이고, 난 그런 거 말고 그냥 뜨개질이나 하면 좋겠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롤모델로 생각하세요. 용기, 회복, 삶의 주체성,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며칠 고민한 끝에 복자는 작은 강연장에 섰어요. 마이크 앞에서 긴장했지만 객석에 앉아있는 익숙한 얼굴들, 같이 밥 먹고 웃던 사람들을 보자 금세 마음이 풀렸죠. 여러분, 저는요, 살다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객석엔 조용한 탄성이 흘렀어요. 복자는 마이크를 쥔 손을 내려다봤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제가 숟가락으로 바닥을 파고 나왔을 땐 그저 살고 싶었어요. 누구한테 복수하려는 마음도 세상을 바꾸겠다는 뜻도 없었어요. 그저 나를 너무 쉽게 없애려고 하더라는 생각에 화가 났던 거예요. 복자의 말에 어떤 어르신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어요. 우리는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할 이유 없어요. 손주들 못 만난다고 외로워만 하지 말고 우리끼리라도 손잡고 웃고 살아야죠. 내가 그걸 해보려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강연이 끝난 뒤 줄을 서서 복자에게 말을 건넨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복자 어르신, 나도 요양원 갈 뻔했어요. 근데 그날 그 뉴스를 보고 아직 나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요. 버티는 거 말고 살아보자고요. 며칠 뒤 복자는 지역센터의 실버 공방 창립 멤버로 위촉되었어요. 그녀는 주 3회 직접 미싱을 가르쳤고 수익은 전액 홀몸 어르신 지원금으로 돌려졌죠.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분주함 속엔 고요한 만족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삶, 누구도 복자를 불쌍한 노인으로 보지 않는 일상. 그게 복자가 진짜 원했던 노후였어요. 2025년 봄 서울의 어느 골목. 붉은 벽돌집 사이로 작은 포장마차 하나가 다시 문을 열었어요. 푸짐한 어묵 국물, 정겨운 국수 냄새, 그리고 그 앞을 지키는 여인의 얼굴엔 세월이 스쳐간 자국이 선명했지만 표정은 참 평화로웠어요. 정복자. 그녀는 다시 자기 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었어요. 복자 사장님, 여기 잔치국수 하나요. 오늘은 면발이 더 탱글탱글한 거 아시죠? 이 손으로 반죽 3번은 쳤지요. 그냥 맛있게 드시고 이야기 좀 들어봐요. 요즘은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거든요. 가끔 포장마차에는 낯선 얼굴도 찾아왔어요. 한 번은 은희가 조용히 국수를 먹고 갔고 한 번은 진수가 국물만 마시고
인사도 못 건넨 채 돌아섰죠. 복자는 그들을 막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덜 짜고 덜 매운 국물을 끓일 뿐이었죠. 그녀는 이제 원망하지 않았고 누구도 단정 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 자신도 세상과 화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포장마차 맞은편 벤치에는 동네 아이들이 둘러앉아 복자가 끓여준 어묵 국물을 호호 불며 먹고 있었고 어르신들 몇 명은 미싱 수업을 마치고 나와 가볍게 뺨에 햇살을 맞추며 웃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하늘이 너무 맑았죠. 바람은 살랑살랑 불었고 복자는 국수를 담던 손을 멈추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살았네. 진짜로 살고 있네. 내가. 그녀는 더 이상 요양원 감금 피해자도 아니었고 자식에게 배신당한 엄마도 아니었어요. 그저 살아있는 사람. 그걸 매일 확인하며 웃는 사람. 그리고 그날 밤 복자는 오래된 수첩 한 구석에 또 하나의 문장을 새겨 넣었어요. 삶은 계속된다. 넘어졌어도 다시 걷는 거야. 나는 정복자. 나는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이야. 누구나 삶 속에서 뜻하지 않은 배신을 만나고 때론 소중한 사람에게서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딛고 자신의 길을 다시 걷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정복자 여사님처럼 모든 걸 잃은 뒤에도 다시 살아갈 용기 내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데워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실버 세대의 감동 실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